자, 구독자분이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의 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원 박보검 영통 하석진. 진짜 딱 보시면 아실걸요? 자, 강구현 선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하석진이 좀 더 맞는 것 같은. 지난주보다 눈썹이 살짝 진해지신 것 같아요. 왜 굳이 그 얘기를 지금 꺼내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좀 숨기고 가려고 네, 했는데 어쨌든,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러셨군요. 지난주에 했고 네. 일부러 피하시려는. 아니요, 저도 눈썹이 항상 숱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네.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이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제2의 리먼 사태를 이끄는 게 물론 실리콘밸리뱅크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소형 은행이긴 했지만 과거에 2009년 리먼 사태의 경우에도 자그마한 은행들 한두 개가 터지다가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던 게 정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실리콘밸리와 같은 작은 은행들이 하나 두 개 터지다가 이제는 크레딧 스위스가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2009년의 향기가 나서 네.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었지만 막상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과거의 공포가 오히려 시장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 조금 희망을 살짝쯤은 드리고 싶은 공부를 하기 그런- 전에 뉴스만 봤을 때는 공포스러웠다가 네. 공부해보니까 이제 좀 마음을 놓게 되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놓을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놓을 수는 그럼에도 없겠지.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공포스러운 거는 제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네요. 아니요, 저도 어제 3%를 시청을 했었는데 네. 아주 그 조경상 팀장께서 잘 다뤄주셨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럼에도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에 대한 수급적인 그 자금 여력적인 측면에서 올랐던 만큼 변동성은 확실히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인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준이라든지 과거에 최근 14개년 동안 쌓아왔던 시스템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를 살짝쿵 좀 말씀드리고자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어제 그러면 시장은 왜 그렇게 선물에서 흔들리다가 네. 말아 올렸어요? 네. 그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제 동기들 중에서 이제 외사의 채권 딜러들도 있고, 네네. 네, 이제 여기저기 이직을 하다 보니까 네. 채권 트레이더도 있고 채권 딜러들도 있고 하다 본데, 채권 딜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동기들 채팅방에 막 공유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제 보여줬던 동기 자료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네. 이 화면을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이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그 CDS 그 크레딧 스위스의 채권을 네네. 지금 사도 막 12%씩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대마불사라고는 하지만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왼쪽이 CDS 프리미엄이고요. 네, 오른쪽이 800까지 올랐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이 이 채권인데 네. 채권값도 굉장히 이게 86센트 수준으로 굉장히 폭락을 했고 네. 그리고 이자도 뭐 연 12%씩 받을 수 있다. 거의 브라질 국채 수준. 네. 네, 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CDS 프리미엄과 채권 이자율을 보고 네. 이 크레딧 스위스가 거의 망할 걸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망할 확률이 파산할 확률이 약 38% 정도 네. 정도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의 은행주의 폭락을 좀 이끌었던 주요 메인 팩터였다 정도로 봐주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정도에 좀 다시금 은행 지수들이 조금 끌어올렸던 거는 스위스에서 직접 크레딧 스위스의 안정을 위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자금 유입 약 70조 원 정도의 수혈을 좀 기대하고 있다 정도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스위스 중앙은행이 조치를 취하기 전이에요, 맞아요. 후예요? 전입니다. 전이에요. 네. 그러면 그 조치를 취하고 나서의 시장 반응은 아직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CDS 프리미엄 내려온 가격임에도 이 크레딧 스위스의 채권을 던지고자 하는
고객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아직까지는 스위스 정부에서 약 70조 원 정도의 자금 수여를 한다고 해도 네. 뭔가 불안하니까 어. 일단 좀 던지고자 하는 이슈가 지금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번 신뢰를 잃었던 채권에 대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좀 도와준다고 하니까 계속 보유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장이 하수상하고 네네. 뭐 실리콘밸리뱅크를 포함해서 몇몇 개의 또 중소형 은행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좀 리먼 사태 때의 향기가 좀 나지 않나 이거에 대한 우려를 일단 던지고 보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어제 일단 최근에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네. 2009년,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기억을 보다 보니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로직이 좀 또 나오면서 유가도 급격하게 빠졌고 에너지 업종도 빠졌고 네. 오늘은 어느 정도 한국 시장이 선방해주긴 했지만 전일 시장의 한국 증시 특히나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가 특히나 좀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좀 다소 안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만 네. 리먼 사태 이후로 바젤 3 그리고 도트 프랭크라는 법들이 좀 들어왔어요. 네네. 물론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의 경우에는 중소형 은행이다 보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게 됐거든요. 2018년에 트럼프 정부 산하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작은 은행의 경우에는 뭐 레버리지 비율이라든지 네. 예금 관련된 비율이라든지 혹은 채권의 만기 보유에 대해서 터치를 굳이 안 하는 그런 법안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교훈에 대해서 모두가 은행 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만 타겟팅을 하다가 2018년부터 살짝쿵 그게 풀렸어요. 특히나 네. 중소형 은행들 위주로. 그런데 대한민국의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오늘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 바젤3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조금 억울할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KB국민은행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같이 뭐 비슷한 규모의 은행들은 다 같이 때려 맞고 있다, 두드려 맞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봤을 때 네. 지방은행 있잖아요. 네. 뭐 대구 DGB뱅크라든지 전북 뭐 JB금융지주라든지 시가총액이 뭐 한 1조 5천억, 2조 이렇게 언저리가 되는데 한 해 영업 손실이 그거의 한 3, 4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오더라도 네. 이 회사가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바젤3 협약을 워낙 잘 지키고 있고 네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규율도 굉장히 빡빡하고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도 굉장히 잘 지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바젤3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서 위험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16번째 수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은행 정도 규모에 되는 은행이 조금 파산을 하고 뱅크런 때문에 파산을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이 어렵다. 그리고 유로스탁스 혹은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좋았지만 유로스탁스 50의 35%가 다 은행 금융 지주거든요. 그래요? 네. 유로스탁스의 50개 종목 중에 약 35% 정도 다 금융주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를 달리던 유로스탁스 네. 증시도 굉장히 좀 급격하게 꺼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그 영향권에서 좀 피한 것 같긴 한데 네, 정작 유럽에 있는 많은 은행들 네, 크레딧 스위스는 뭐 스위스 은행이라 치지만 네, 유럽에 있는 많은 은행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이외에 다른 은행들도 똑같이 지금 고금리 환경을 겪고 있고 그만큼 똑같이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진 상태일 거고 그러면 위험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상존하는 것 같은데 뭐가 안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요것도 네. 그 지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X축이 그 예금 대비해서 대출 그리고 증권의 비중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Y축입니다. 전체 예금 중에서 리테일 예금의 비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하향할수록 뱅크런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끝단에 있는 게 그 SVB예요. 그리고 제일 이제 왼쪽 상단에 있을수록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위험했던 SIV가 터졌다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SVB가 전체적으로 그 총자산의 포트폴리오의 60%를 채권, 장기채에 주로 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네. 10년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하면서 채권 가격이 막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러면서 뱅크런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대출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네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뱅크런이 나오다 보니까 뭐 거의 파산의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은행들은 이렇게까지 좀 크리티컬하지는 않았다 정도가 메인 핵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뒤돌아갔다 네. 정도인데 맨 마지막 하단에 제가 좀 따로 이 다른 은행들 대비해서 네. 그 초대형 은행들의 리스크로는 좀 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좀 어. 말씀드리고자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듣도록 하겠고. 네. 그러면 이제 금리는 이제 일단은 뭐 25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동결할 것 같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25bp 인상하지 않을까 정도이기는 한데 네네. 일단은 글로벌 IB 하우스에서는 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3월 인상은 쉬고 5월, 6월, 7월 25bp씩 75bp 인상을 할 거야. 네네. 이고 JP 모건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25bp를 그래도 인상을 할 것 같아 정도이고 가장 매파적으로 바라봤던 노무라 증권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번에는 3월에는 50bp 인상을 하고 5월과 6월에 25bp 인상을 한다. 총 100bp 인상을 상반기에 끝낸다라고 봤던 하우스였는데 노무라에서는 오히려 25bp 인하를 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2008년, 2009년 리먼 사태 당시에 겪었던 그 금융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준이 다시금 되돌아보기 위해서 당장은 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혹은 금리 인하를 하고 오히려 긴축적인 환경을 조금 뭐 유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의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긴축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멎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조금 작용을 하다 보니까 미국 기술주들이 네. 또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네. 선물 시장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게 다우랑 S&P의 선물은 오히려 하락하는데 네. 나스닥 선물은 또 오르고 있고. 네. 사실 근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리 인하할 때 인하 자체는 사실 부정적인 이슈는 맞잖아요. 네. 경기도 안 좋고 뭣도 네. 안 좋고 안 좋으니까 인하해 주는 건데 네. 대신 뭐 이제 그 인하 기조를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그 금융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리면서 그 이후에 좀 좋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인하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서 만약에 인하한다. 이건 진짜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쵸. 이걸 그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오히려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하는 건 각각 다르기는 하겠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증시의 가장 키 팩터는 금리였어요. 네.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하고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증시에 버블이 생겼고 또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증시의 버블이 터지면서 고통이 생겼던 거였는데 SVB 사태가 터지고 크레딧 스위스까지도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 기대가 나오고 있어 하면서 시장이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메이크센스 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가 연착륙을 한 이후에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를 서서히 인하하는 거는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다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도 좀 동시에 상존을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SVB랑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와의 굉장한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네. 거는 어제 조경상 팀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2021년에 빌황의 그 아케고스 네. 그 파산하면서 약 3조 원 정도의 손실을 얻었었고 자금 세탁 혐의도 지금 받고 있고 3년에 거친 구조조정도 함께 겪고 있는 이런 삼중고인 와중에 네.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딱 2개년을 제외하고는 다 순영업 손실이었거든요. 적자. 네. 네. 크레딧 스위스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네.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진짜 파산하는 게 아니냐. 솔직히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해에도 그랬고 거의 매년 깔리는 떡밥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한 2015, 16년부터 계속해서 각 어느 해에는 중요했고 어느 해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이슈였었는데 계속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거의 매년 최근 한 6, 7개년 동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케고스 펀드 이제 파산 그리고 지금 시장 한 2년 만에 또 다시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어제 CDS 프리미엄 급증하고 채권 트레이더들이 모두 다 이 크레딧 스위스의 채권을 팔려고 하고 했던 게 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웠던 거는 같은데 이거는 그 SVB랑 좀 다르게 뱅크런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크레딧 스위스가 이미 총자산에서 약 700조 원 정도, 750조 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약 20% 정도가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당장의 뱅크런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는 보는 입장들도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SVB와 크레딧 스위스의 이슈는 굉장히 다른 케이스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뱅크런 때문에 무너질 회사는 아니다. 어. 정도가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희망적으로 싹트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한 70조 원 정도를 우리가 자금 수혈을 해줄게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력이 더 생기는 여력이 거죠. 좀 더 네, 약 생기니까. 20% 정도 현금성 자산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아하. 더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뱅크론으로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정도라는 희망도 좀 동시에 생기고 있다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 지금 전개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은행들의 뱅크런 이슈는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대형 은행들은 조금 더 건전해지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에도 주된 고객들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았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뱅크에서 대출을 받아서 좀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가 네. 여차 싶으니까 거기서 예금해놨던 걸 다 빼는 형태인 건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뭐 무슨 저축은행, 네. 뭐 무슨 신용정보 이런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여기에 예금을 해놨던 사람들이 물론 대출자와 예금자는 다르긴 하지만 네네. 예금을 했던 사람들이 예금을 다 빼가는 형태 그러면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형태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았던 기업 혹은 사람들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건데 네. 예금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대출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장 대출이 필요한 그런데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이 조금 심해질 수가 있겠다 정도의 가장 큰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어제 한국 시장, 특히나 아시아 시장들이 미국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였던 거는 시클리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올해 여름 전후로 해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할 거야 네네. 라는 기대감이 네. 조금 더 후퇴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누군가 대출을 못 갚아서 파산된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뱅크런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대출을 못하게 되는 그쵸. 이슈도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맡겼던 기업들이 너도 나도 돈을 출금해 버리니까 이거를 더 이상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 예금 물론 정부에서는 예금자 보호 100% 해줄게 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자랑 우리가 대출자를 사실 지금은 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자들이 인출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건 맞는데 네. 사실 우리가 보통 뱅크런이 일어날 때는 야 누가 돈 못 갚았대. 그래서
이 은행에서 내 돈을 못 줄 것 같대라는 이제 뱅크런이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야 얘네가 들고 있던 채권 가격이 낮아졌대. 그래서 나한테 돈을 못 갚을 못 줄 것 같아라는 거니까 대출자와 그 예금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뱅크런이 일어남으로써 네. 이 은행에서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예금자들은 본인들의 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겠지만 대출자들은 결국 자금 조달이 더 힘들어질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시기가 더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거기 추가적으로 예금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구제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다행인 케이스이고 여기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이거 네. 그림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그 미국의 금융시장 컨디션 인덱스, US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인데 물론 시그니처 뱅크나 크레딧 스위스 이슈 중에서 크레딧 스위스 이슈는 빠졌지만 네. SVB랑 그 시그니처 뱅크 이슈가 나온 이후에도 이 지표가 낮아졌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네. 이 지표는 위로 갈수록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린다. 아, 위로 갈수록? 네, 맞아요. 네. 금융시장이 투자하기가 더 빡빡해진다. 네. 인데 오히려 시그니처 뱅크와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슈가 터지고 나서 더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네네. 이거는 일단은 그동안에 좀 아이러니하게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네네. 4를 잠깐 넘어섰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4 수준까지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는 했지만 주식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은행주를 제외하고는 그리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은행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아 네네. 라고 굉장히 좀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에 대한 게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냐 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쵸. 네. 네. 근데 좀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변동성은 향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보시면 네. 여기서 2008년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자기 자본 비율이 급락을 했다가 네. 그 이후에 은행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빡빡해집니다. 네네. 그러면서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은행이 좀 투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실리콘밸리 뱅크와는 굉장히 달리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메이저 IB 혹은 은행들도 그렇고 은행 주가들이 굉장히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횡보만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박스권 횡보만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투자를 마음껏 못해요. 장이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네네. 노를 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 때문에 네네. 마음껏 채권 투자하고 싶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싶고 이런데 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의 주가는 굉장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신에 은행의 자본 건전성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위쪽 그림을 보시면 네. 미국 은행들의 연체율인데 요거는 그냥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좀 높아지긴 했지만 위에랑 아래랑 뭐가 다른 거예요? 밑에 거는 메이저 100대 은행 이후에 그 채권 부도율, 연체율로 네네. 봐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 은행들은 굉장히 견조하다. 그런데 우리가 1금융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금융권, 저축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도율이 좀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에. 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신호기는 이거 합니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지표인 거고 물론 이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연체율 자체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조금 세분화해서 봤을 때 메이저 은행 혹은 조금 신용 자체가 탄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크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조금 이금융권을 이용해야 되는 좀 어려운 사람들은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그런
그런 시장에 큰 폭락은 나오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작은 은행들이 네. 혹은 작은 카드사들이 개개인들의 연체율의 증가함에 따라서 회수를 하지 못하다 보면 자금 압박을 받고 네네. 또 뱅크런 사태가 하나 둘씩 또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 자체가 아주 강하게 우상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겠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강구현 선임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문제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약간 뒤로 밀릴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이라든지 카드사 가운데 좀 약한 애들. 네. 약한 골이 그쪽에서 약간 문제가 터지면서 그들의 주가가 좀 하락할 것 같다는 게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 이런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실 계속 생존을 이어가야 되는 적자 성장 기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지만 네. 시장 전체적으로 막 크게 폭락하거나 이런 그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좀 피해야 될 곳들이 구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피해야 될 곳. 일단은 우리가 현금 비중에 대해서 늘상 좀 가지고 있고 추격 매수는 항상 지양해야 되고 네. 조금 굉장히 너무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조금 매수를 하는 전략도 유의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이런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 혹은 이런 걸로 인해서 중소형 은행들이 전체 미국 시장에서 상업용 혹은 산업용 네네. 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중소형 은행들이요? 네. 아. 근데 이런 은행들이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준다. 네. 라는 거는 중소기업들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에 1.5%로 봤었는데 네. 0.3% 낮춘 1.2%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정상화가 된다고 가정을 했다가 조금 좀 약해진다 정도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 대출이 막히다 보니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에만 몰두를 하고 있고 야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다 보면 금리 인상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가즈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못 해주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한 그 약 50bp 정도 하는 효과랑 거의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시 말해서 네. 시장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그 엎치락뒤치락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3월, 5월, 6월 금리 인상 당연히 한다며. 네네. 75bp 한다며. 근데 3월, 5월로 끝내? 그러면 가즈아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중소형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25bp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는 효과와 동일하다 보니 이걸로 인해서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추고 네. 잠깐 멈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시장이 잠깐 반짝 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좀 과감하게 지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경우에 다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좀 결과적으로는 지루한 박스권에 시장이 진입할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언제 회복될 건데를 기다릴 때가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아요. 네. 언제 회복될 건데. 네. 그래서 그게 언젠데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 굳이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경기가 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회복 시점이 좀 뒤로 네. 밀릴 수 있는 거니까 경기 회복이 뒤로 밀리는데 과연 물가가 그렇게 심각하게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굳이 희망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에 뭐 CPI도 시장이 기대치 수준으로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표는 시장이 기대치보다 더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거 아니야라는 신호가 희망이 조금 있었는데 이런 은행 사태가 동시에 터지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갈피를 못 잡고 네. 재미없고 조금 지루한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 장세가 조금 지속이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장우석 부사장도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좀 기다리자. 네.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 네. 라는 게 강구현 선님도 좀 비슷한 의견이시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빤스런은 아니다. 어. 네, 빤스런은 아니다. 네. 저 하석진 네. 얼굴에서 빤스런 이야기 나오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쵸, 계속 좀 그쵸. 이야기를 좀 네.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약간 좀 한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SVB와 리머는 다르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그 정도까지의 좀 힌트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구현 선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